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사기가 나오거든요. 181페이지. 그래서 중개 대상물 거래 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중개를 할 때 그죠? 거래 계약 즉 A와 B가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살지 팔지 그죠? 그거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별 얘기가 아니죠? 네. 그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181페이지 동그라미 6번 밑에 보시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서 중개 의뢰인을 속이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소극적 기망행위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적극적 기망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요 옆에 병원 들어와요. 그죠? 거짓말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요 옆에 방패장 들어와요. 설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안 해.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보같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아주 비교가 편하게 그죠? 좋은 거 나쁜 거를 확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 땅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시골 땅 같은 경우는 정말 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묘. 네. 내가 중개하고자 하는 땅 주변에 묘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 또 축사. 그죠? 축사. 그리고 또 송전탑.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시골 땅은 웬만하면 괜찮아요. 네? 묘가 없는 데가 없는데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참. 이제 뭐 그냥 하죠 뭐. 이런 식의 이제 2차선 도로예요. 좋죠 땅 그죠? 코너지에 딱 땅이 좋아요. 그죠? 여름에 갔더니 요 주변으로 이제 경계를 쫙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좀 올라가는 언덕이라고 좀 보면 그래서 요 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그죠? 여기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몰랐던 거야. 그 뒤에 묘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다 죽죠? 죽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 여름엔 괜찮았어. 여름엔 괜찮았어. 그죠?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달라 할 거예요? 6개월 갖고 있다가? 정답이시네요. 이런 케이스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수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이 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은요. 이런 집 져놓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같은 집이에요. 근데 진짜 집 옆에 부모님 선수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땅도 아닌데 갈 때마다 허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팔지? 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팔려면. 안 그러면 절대 못 팔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축사 대박이죠? 예, 축사는 바람의 방향도 중요한데요. 냄새 엄청 나고요. 시끄럽고. 그래서 축사 없는 데를 노리셔야 돼요. 나중에 또 팔 때면. 근데 송전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송전탑 같은 경우는 보통 크잖아요. 보통 커서 내가 요 땅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 송전탑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길 건너 저 멀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집에서 보면 이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보여. 이 땅이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설명은 해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면. 그래서 실무 5분만 얘기하면 실무 쪽에서 보면요. 실무를 할 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클로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클로징을 잘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는. 클로징은 뭐죠? 클로스 있죠? 클로스?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계약 성사며 중개 완성. 클로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클로징을 할 때는요. 설명이 절대 요소는 아니에요. 설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설명을 아주 잘하면 뭐라 그럴까요? 레인이? 예, 잘 듣고 갑니다. 끝. 공인중개사에게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끝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어떻게든 하라 그랬죠? 계약금 1억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걸게 하고 가야 돼. 아시죠? 설명이 절대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부분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돼. 우리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자기만의 다 칼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아주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 나는 강한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얻는다.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실 거예요. 일들을 하시니까. 아무튼 적극적 기망행위 뭐에 대해서 속이는 그죠? 제대로 속이는 게 있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넘기실게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 불고지하였다면 이는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얘기를 안 한 거니까 소극적 기망행위가 되겠죠? 중개 사기예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과실로 말하지 않았다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다. 이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기망행위라는 거는요. 공인중개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정말 몰랐던 거야. 그죠? 정말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얘기가 좀 다르죠. 아까 소극적 기망행위는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커요. 그렇죠. 이거는 법정에서 따져야죠. 내가 알았나.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소송을 당하겠죠. 그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호하기 위한 건 확인 설명 의무가 더 약하거든요. 고을 안 한 게. 과태료거든. 그러니까 그거 맞으려고 더 노력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매매업으로 하는 행위. 그죠? 매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임대업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10년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정도의 단기간에 5회 이상 매도한 경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죠? 아시겠죠? 매매업하고 아까 비슷하다는 게 뭐였어요? 직거래였잖아요. 그죠?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거래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매업을 할 때 직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내가 부동산을 팔 때 무조건 다른 사람이 출연했다고 치자고요. 원래 개념은 A, B, C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중개가. 근데 C가 파는 거야. 누구한테? B에게. 근데 누가 출연해요? C 프라임 출연하죠? 그러면 나의 지금 지위는 뭐예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도인이죠. 이렇게 꼈을 때는 직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직거래가 필수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직거래로 물건을 사겠지. 그죠? 물론 이렇게 중개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 거꾸로 C, A, C 프라임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C는 A, A 다시 A2 다시 이런 사람들한테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거래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 처벌도 어때요? 얘는 요 시스템 자체로 보면 요 중개거래는 어때요? 문제가 없지요. 그죠? 요렇게 사거나 요렇게 아니면 내가 이거는 판 거고 그죠? 매도로 한 거고 요거는 매수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시스템상으로 공인중개사 다른 C프라임이 다 꼈잖아요. 그럼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거든. 직거래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요런 경우가 그래서 더 처벌이 더 약하죠? 아까 직거래가 더 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판례에 나왔던 얘기인데 10년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의 단기에 걸쳐서 5회 이상 매도한 경우 부동산을 1년에 5개 팔면은 그죠? 예. 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예. 그래서 개인인 공인중개 뭐 마찬가지죠. 중개 매매업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통장 있죠? 그 통장과 관련된 거는 뭐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주택조합원의 지위, 철거민 입주 이게 다 뭐예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약에 우선순위가 되죠? 이런 것들을 사고 팔지 말라. 실제로 이걸 사고 팔 수 있어요? 명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명의 변경은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거래 자체를 하고 명의를 바꾸지 않고 그걸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례에 나왔던 얘기인데 상가 분양계약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2번에. 그죠? 동그라미 2번에. 그러나 판례는 상가 분양계약서 같은 경우는 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상가 분양계약서, 입주자 저축서, 주택상환자체, 주택조합원의 지위, 철거민, 입주권증 요거랑 같이 묶어서 나오면 상가계약서는 어떤 거예요? 좀 다른 아이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 분양계약서는 거래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다. 예,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뭐 나와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축된 건물로 중개 대상물 이지 했어요. 그죠? 중개 대상물 이지라는 뜻은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건축될 때 특정된 거는 분양권은 매매, 그러니까 중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첫 시간인가 제가 입주권하고 분양권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때 헷갈리지 말자고 했던 건 뭐였어요? 특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진다 했었죠. 입주권도 어땠어요? 원래는 안 되죠. 입주권이 저 위에 같은 아이잖아요.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건 매매를 할 수 없다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위, 이미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입주권은 또 거래가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헷갈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돼 있는 것, 분양 내가 몇 동 몇 호에 들어갈게 돼 있는 거는 가능하고, 그죠? 이미 현재로 있는 거는 정해지지 않아도 가능하고. 더 헷갈리죠? 아무튼 자, 아파트 분양 우리는 보통 뭐예요? 선 분양 후 시공이죠? 시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거 동호수가 지정됐잖아요. 그죠? 추첨하잖아요. 그죠? 당첨되고 추첨하시잖아요. 추첨해서 내가 몇 동 몇 호라는 게 나왔어. 이거는 거래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거기 추첨 아직 안 하고 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지위만 가지고 있어. 건물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지요. 이런 지위는 거래가 안 되고. 근데 거꾸로 선시공을 해서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지어져 있는 거를 내가 들어갈 수 몇 동치는 몰라.
근데 갖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근데 그건 또 거래가 되고. 뭐 어떻게 그냥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다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응.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응, 안 된다는 거죠. 지정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지금 그거잖아요. 철거민 입주권증 뭐 이런 것들 있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오고요. 중개를 해도 안 되고 그 매매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중개일행과 직접 거래라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그쵸? 요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쌍방을 대리하거나 직접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익이 그닥 없어. 그죠? 이익이 그닥 없어도 행위 자체로서 금지 행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 아시겠죠? 아까 수수료 받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수표가 부도 수표라 할지라도, 그죠? 당좌 수표가 부도가 났을지라도 이미 받을 때는 나는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걸린다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리을 고용인의 직접 거래도 금지된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 의뢰에게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미음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도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재산인데 부인 명의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구입한다면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계산이 아니고 재산이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산인데 부인 명의로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구입한다면 직접거래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 거라 할지라도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이 좀 안 되죠? 앞에는 뭐였어요? 부인 거를 내가 팔면 된다, 중개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산인데,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산인데 부인 명의로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구입한다면, 그죠? 그럴 경우에는 직접 거래에 해당이, 그렇죠? 말이 좀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거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거래를 해도, 그죠? 의뢰인이 직거래가 나쁘다는 원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랬죠? 암만 해도 많이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손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면 중개 의뢰인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공인중개사는 많이 아니까. 너네가 전문인이니까 너네가 더 모르는 사람을 보호를 해야지. 왜? 니네가 이득을 취하려고 해 라는 기조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중개 의뢰인이 되게 이득을 많이 보는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지.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많이 본 거지만 공인중개사는 손해볼 짓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의도 자체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아예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가 되면 부동산에 관해서 내가 뭐 사고 팔고 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변호라는 거는 알선이 아니잖아요. 쌍방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변호사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은,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는
공동중개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죠. 이쪽 대리인, 이쪽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그걸 대신하는 거니까 자기 변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의 개념보다는 누구를 위한? 남을 위한. 우리 뒤에 공제도 나오지만 어때요? 내가 보험을 들어요. 내가 어떠한 보험을 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대부분은 어때요? 다 나를 위해서 들지 보험 드는 개념이 그잖아요.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내가 차 사고 났을 때 내가 보상해줘야 되니까 대신해줘야 되니까 내가 수익자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가 드는 보험, 업무에 관한 보험은 어때요? 의뢰인들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 우선주의라는 게 좀 전체적으로 아주 많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지워요. 헷갈릴 때는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다 진다라고 찍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개업공인 다른 이거 아까 이 얘기가 이거죠.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러와서 내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면 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요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지만 C가 이러한 과정을 아주 자주 반복을 하면 뭐에 걸린다? 매매업에 걸린다. 아시겠죠? 근데 이 매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또 직거래에 걸린다. 아시겠죠? 자,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제한. 그죠? 쭉 보시면 되는데 18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여기서는 매매라고 딱 명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전매 금지된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를 했다. 불법이죠. 근데 전매 금지된 아파트에 임대를 중개를 했다. 불법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은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금지행위이므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넘기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금지행위가 그죠? 다시 한번 7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매하지 마라, 무등록자하고 거래하지 마라, 돈 많이 받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중개사기 거짓된 언행이나 그죠? 기망행위 하지 마라.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직거래 쌍방대리 하지 마라. 미등기 전매 하지 마라. 불법 전매 하지 마라. 그죠? 하지 말라는 거 7가지예요. 항목으로 따지면 내용으로 조금 더 많지만. 그래서 요 금지행위는 잘 알고 계셔야 돼. 진짜로. 아시겠죠? 요거는 동그라미를 별표를 많이 쳐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가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 우리가 요것도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돼. 두 가지예요. 말이 똑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고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실 건데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리 진짜 크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다. 중개대상물은 아시죠? 그죠?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이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중개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요. 근데 중개 활동을 할 때 이 대상이 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확인을 하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는 언제? 중개 행위를 할 때. 그죠? 그러면 내가 설명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1번 의무, 2번 의무가 각각 따로따로라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까지만 하면은요 헷갈리고 뭉뚱그려져요 얘네들이.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설명만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설명한다고 다 계약해요? 아니죠. 설명한다고 다 계약하는 거 아니요. 설명을 해서 요 계약이 체결이 될 때 문서로서 작성의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세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가지는데 확인 설명의 의무는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는 건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네? A, B 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B죠. A는 지 건데?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죠? 자기 거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였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C는 A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의뢰받을 땐 모르죠? 그죠? 왜?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근데 B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가서 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의 상황으로 요 물건에 대해서 알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확인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누구에게? B에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뭐 할 때? 알선할 때. 그죠? 중개할 때. 그래서 알선을 해서 중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B가 뭐라 그래요? 삭게요. 이러죠? 삭게요 하면 얘네들이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이 될 때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죠? 어? 계약서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금액에 대해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한 장 붙이는 게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어요? 뭐가 붙어요? 공제증서.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눈다. 요거는 또 세 장으로 나누죠. 두 장인데 작성법은 두 장으로 나누고. 그죠? 요거는 한 장이고. 총 몇 장? 최소한 네 장은 받아야 돼요. 최소한 네 장이야. 왜? 계약서가 또 이렇게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합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공제증서는 무조건 하나고 얘도 무조건 두 장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두 개를 우선 구별하시고요. 뭐 필요성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 25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줄치시고요. 그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을 해서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 그죠?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제시. 이렇게 줄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뭘 설명하냐면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에 대한 상태는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나 이런 거는 다른 공부나 이런 거 보면 돼요. 위치나 이런 거. 그죠? 주소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에 벽에 금이 갔는지 도배 상태가 좋은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이 잘 나오는지. 그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집 들어가서 보지 않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의뢰받은 물건을 무조건 다 쫓아가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중개 대상물의 기본 사항은 중개 대상물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기본 사항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세부 사항은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아시겠죠? 어? 주인한테 물어봐서 해가 잘 뜨는지, 도배가 상태가 좋은지, 벽에 크랙은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어본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25조 2항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개업공인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기다가 주로 치세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3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응? 계약할 때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3가지 준다 했죠? 근데 우리가 중개법에서 보존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서예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얘는 보관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5년. 5년 아니면 3년이거든요. 5년이에요. 중개대상물은 얘보다는 좀 떨어지죠? 얘 좀 떨어지니까 몇 년? 3년. 그죠? 또 하나 있었어. 우리 보존해야 되는 거. 지금은 뭐예요? A와 B와 C가 있을 경우 지금 요거에 관한 사항이죠? 그죠? 우리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 요런 관계. 요거는 우리가 무슨 계약? 얘는 거래계약. 그죠? 얘는 중개계약 했었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사자가 달라. 그죠? 거래계약은 A와 B는 둘 다 의뢰인이에요.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나의 관계죠. 그죠? 근데 중개계약은 크게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요.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했죠? 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얘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지정된 서식 사용. 그죠? 계약서 포맷이 있다 그랬어요. 국토부령으로 정해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서식을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해라? 보존해라 했어요. 보존해라. 그죠? 여기서 보존해라가 나오는 거잖아. 여기 몇 년이었어요? 3년. 그죠? 나중에 헷갈리는 게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관해야 된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5년을 보관해야 된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죠? 그럼 헷갈릴 수 있겠죠? 중개계약이라는 걸 이해하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전속중개계약이랑 헷갈려서 3년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얼핏 공부하면 반가운 거예요. 그죠? 근데 계약서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신 분들은 어때요? 계약서는 5년이지. 5년 하니까 반가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는 보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작성의 의무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을 보관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 강조한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던데 5년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아시겠죠?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이게 다 짬뽕이 되면 헷갈려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법인 본점에서, 그죠? 주된 영업소에서 할 때는 대표자가 사인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사인을 해야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다 사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주 다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거를 뒤에요. 이게 포맷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냐면
201페이지예요. 20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요걸 출력을 해왔어요. 잠깐 보실게요. 네, 세 장씩. 요렇게 세 페이지 주세요. 요렇게 요거까지 보세요. 요거. 책에 있는 건데요.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라고 더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남죠? 네, 한 분, 여기 앞에 주셔야 돼. 세 장씩, 이렇게 세 장씩까지 주시면 돼요. 책에는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요, 네 종류가 나와요. 네 종류 다 보시면 되는데, 요 하나를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말 거예요. 자,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실게요. 뭐가 있나? 뭐 알 수 없는 말들이 좀 있죠? 뭐 대상물권의 표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그죠? 뭐 개업공인 세부 확인 사항 뭐 나오고 뭐 서명하라고 돼 있고 막 그래요. 그죠? 보이시죠? 이게 더 낫죠? 책에 있는 것보다.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볼 거예요. 물론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거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찮아도 작성을 해야 돼요. 항상. 첫 번째 페이지 보실게요. 맨 위에서 보실 거예요. 맨 위에서. 맨 위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벌칙 20호 서식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그죠? 그리고 2014년 7월 29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포맷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2장짜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건 요거고요. 타이틀을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 전까지 준한테 물어봐가지고 의뢰인에게 해야 되지만 거래계약을 작성을 할 때는 이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라.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옆에 보시면 그게 I라고 되어 있죠. I. 그게 I가 아니고 로마자 1이에요. 1, 2, 3, 4까지 있어요. 1, 2, 3, 4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나오죠. 책에 보시면 그 네 가지가 영어로도 있어요. 얘가.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영어도 다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다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거용 건축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주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계약을 알선을 하셨다, 중개를 하셨다 그러면 1번은 뽑아야 되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비거주용이에요. 3번은 토지용이고 4번은 공업재단, 광업재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상 3조에서 얘기했던 중개 대상물이네요. 걔네들을 합쳐보니까. 그죠? 맞죠? 토지 및 건축물 그 일행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거용 건축물 요것만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통과예요.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가로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죠?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냐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러면 단독주택 내가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고 아직 안 배우셨죠? 주택법 시간에 배우셨나?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2층 슬라브집은 단독주택이고 그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건 아시잖아요. 배우시면은 이제 그 구분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경우에도 얘를 쓰는 거예요. 전세 놓을 때도 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VPO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통과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뭔가 많지요. 두 장을 옆으로 같이 놓고 보셔요. 두 장을 옆으로 딱 펼쳐봐요. 맨 세 번째 거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서 뽑은 거고
두 장만 딱 옆으로 놓고 보시면 내용이 많죠, 뭔가가.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좀 뽑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하냐면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얘네들은 다 우리가 공적 장부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죠. 등기 권리증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뭐예요? 집문서, 땅문서잖아요. 그죠? 문서, 요건 소유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갖고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적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권리증 보고 이거 쓸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매매할 때 누가 등기 권리증 계약할 때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일 많이 봐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띄어도 되지만 토지대장보다는 뭘 많이 띄면 건축물 대장을 많이 띱니다.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거 밑에 있죠? 그거를 많이 띱니다. 예. 우리가요. 공부가 한 18가지 되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종합 뭐죠? 종합 그죠? 그 뭐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요. 하나로 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요 세 가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요 세 가지 정도를 띄면 요거는 작성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상 물건을 아시죠? 그죠? 그럼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잘 모르겠죠? 내용이 의미가 확 안 오죠? 잠깐 넘어가요. 뒤에서 다시 앞으로 올게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근거 자료를 뽑아놨잖아요. 그죠? 계약할 때 그거를 같이 보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이면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요거 보고 요거 작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선 보시면 로마자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거 있죠? 맞아요? 1페이지에. 2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크게 나누면 기본사항, 세부사항, 중개, 보수사항.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파트 기본 확인 사항은 뭐가 되겠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소재지. 그죠? 토지의 소재지를 어떻게 써야 돼요? 주소를 써야 되겠죠? 이건 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주소 하잖아요. 주소. 그죠? 주소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살고 있는 곳의 의미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뭐 쓰죠? 앞에? 도로명 주소 쓰죠. 그죠? 맞아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로 109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 반감이 많으셨죠. 참 반감이 아주 많으셨죠. 예전엔 어땠어요? 무슨 동 132 번지 이랬었죠.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럼 지금 얘는 안 쓰나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많지가 않아요. 공인중개사 빼놓고는. 왜냐면요. 우리가 주소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남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남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체계예요. 근데 주소라는 건 내가 사는 곳이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건물이 되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옛날에는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 나 어디 살아요라는 얘기를 해줄 때 쓸 수 있는 주소라는 게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건축물을 얘기할 수 있는 건물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뭘 썼냐면요. 지적 쪽에서 얘기하는 토지의 지번을 사용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소라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주기 때문에 토지에는 각각 일련 번호를 다 붙여놨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번지수라는 거예요. 지번. 땅이잖아. 땅의 번호잖아요. 아시겠죠? 행정구역에 나눠져 있는 땅의 지번을 뭘로? 주소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다가 어때요? 내가 땅을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계속 뭐가 돼요? 도로가 되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몇 번째 있는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지. 현재 상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의 지번을 임차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얘기할 때 땅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겠어요? 지번을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번을 써야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너 어디 살고 있니? 그러면 얘를 얘기를 해야죠. 네 땅 어떤 거니?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맨 윗줄에 뭐가 나오냐면 소재지가 나와요. 소재지는요. 무조건 지번을 쓰는 거예요. 소재지니까. 아시겠죠? 여기다가 도로명 주소 쓰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대상은 다 지번을 쓴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어때요? 맨 마지막에 A, B, C 쓰죠? 이때는 누구예요? 사람이 기준이죠? 사람을 기준할 때 여기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안 쓰면 안 돼. 도로명 주소는 또 거꾸로 과태료야. 아시겠죠? 하지만 요 위에는 뭘 써라? 반드시 지번을 쓰는 거다. 도로명 주소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파트라도.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토지의 소재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뭘 써라? 지번을 써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면적.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목도 아시죠? 공부 슬슬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공부상의 지목, 실제 이용상. 왜? 전으로 해놓고 논으로 쓸 수도 있고, 그죠? 답으로 해놓고 밭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다 써라.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대지분.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얻겠어요? 토지는 적어보시면 돼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면적 다 나오고요. 예, 지목도 다 나와요. 근데 실제 이용 상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보지 않는 한. 그죠? 가보면 좋겠지만 못 가볼 수도 있어요. 가는 게 의무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띄면 다 나옵니다. 그죠? 전용 면적 나오고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지분 있는 경우에 나오는 거고 준공연도 다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도 나오고 실제 용도도 나와요. 건축물 대장상에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그런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벽돌로 진 집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진 집도 있고 그러죠? 에? 그것도 건축물 대장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좀 뽑아올 거랬네요. 하나 보면 좋은데.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은요.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집의 방향인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특히나 헷갈리는 게 어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옛날 집들은 어때요? 담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이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옛날 집들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 집이 여기가 남향이라고 하면 남향이에요. 근데 집은 이쪽을 보고 서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서 있다. 그러면 이게 남향 들어가서 문이 또 여기 달려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 이 집은 남향이에요? 아니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서죠. 서향이에요. 좀 알 수가 없죠. 그죠?
집 문이 달려있다고 해서 그게 방향이다? 그렇진 않죠. 특히나 주거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향에 아주 민감하죠. 그죠? 방향이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게 남양 집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이니까. 그죠? 거실에서 주된 창문이 어딜 보고 있느냐가 향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거실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우리가 거실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그죠? 요즘은 뭐 무슨 베이식 하지만 여기로 들어와서 뭐, 그죠? 복도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거실이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여기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창이 난 방향을 주택의 방향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 요것도요 되게 재밌는 게 건축물 대장에요 불법이라는 내용까지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계단 같은 거 불법으로 해놓으면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조치를 내리겠죠.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다가는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다가구 주택 옥상 있죠. 옥상에다가 주인 세대 막 져놓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어떤 게 많냐면 일반 다가구 말고요. 다중이라고 있어요. 다중주택. 혹시 아시는 모르시죠? 아직 안 배우셨죠? 다중주택이라고 있는데 다중주택은 평수도 작아요. 100평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주인 세대 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대기층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주인 세대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른데요. 25.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고 그걸 인정해 줘 버려요. 그냥 평수가 작으면. 그래가지고 25천 그 집을 대신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기를 해놔버려요. 그러니까 기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불법 건축물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을 반드시 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면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겠죠.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는 등기도 없고 막 복잡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반 내용을 보면 일부 위반을 했으면 위반 내용에 가서 쓰시면 돼요.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그죠? 용도나 뭐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부 기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뭘 보고 써야 되겠어요? 위에 거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고 쓰시라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권리 관계에 대한 건 뭘 봐야 된다? 등기부 등본을 봐라. 그죠?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면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 지금 공시법 배우시고 계시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맨 위에 표제부가 있고 기억나세요? 갑구에는 뭐가 돼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그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이거 누구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재펴먹은 거.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 다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죠? 다 찾았더니 토지는 누구 거고 건축물은 누구 거고 지상권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 A에 걸린 사항 토지와 건축물에 다 잡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전세권도 웃기는 게 건물에만 잡을 수 있어요. 토지도 같이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토지와 건축물에 각각 다 떼어서 등기부 등본을 2개를 떼야 돼요. 아시겠죠? 매매할 때 토지와 건축물 2개 다 떼야 돼요. 등기는 따로따로 나오니까 세금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서 하나로 나와요. 에? 우리가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세금이 다른 건 아시죠? 재산세가 다르잖아. 그죠? 다 많이 내시잖아. 재산세. 종부세도 좀 내시고. 그죠? 7월 9월에 내시잖아요. 왜 없는 척들 하세요 자꾸. 그죠? 그럴 때 보면은 토지와 건축물이 원래 따로 나오죠. 근데 집은 같이 나와요. 그죠? 물론 반반씩 나오지만 집이라고 묶어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축물이 따로따로다. 그래서 2장을 떼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것도 토지 이용을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나옵니다. 여기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도조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디테일한 게 일반적인 건 정해져 있지만 시도조례에 따른 거를 적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니 이런 것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한번 써보면 원래 좋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개업공유자가 기본 확인 사항을 보면요. 주인한테 물어볼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다 공부상으로 해결이 나는 것들이에요. 혹은 어때요? 내가 실제로 가보면 정도면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세부 확인 사항은 좀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주택이니까 입지 조건이 좀 중요하겠지요. 그죠?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를 누가 하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요건 물어봐야 공부 보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입지 조건은 어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어때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죠? 네이버 지도 보면요. 그 주소 찍어가지고 네이버 보면 그 버스 정류장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대충 그 동네를 잘 알면 어때요? 내가 또 알고 그죠? 대충 얼마나 걸린다. 도보로 얼마 걸린다. 걸어서 갈 거리다. 차로 갈 거리다. 다 나오죠? 정도 거는 문제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비선호 시설 있어요.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이 있냐 없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비선호 시설 뭐예요? 아까 근데 주택 얘기니까 뭐 축사는 별로 없겠지. 그죠? 비선호 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에? 뭐 화장터 시내는 별로 없으니까. 그죠? 에? 그죠? 쓰레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되게 웃긴 게 청주에 가면요. 되게 유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GLCT라고. 그 앞에 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뭐 있어요. 하수처리장 같은 게. 그래가지고 또 바로 옆에 공단이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청주가 이랬으면은 요만큼이 다 공단이거든요. 여기가 서청주 IC예요. GLCT가 여기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여기 공단이에요. 공단. 그 SK 하이닉스. 그죠? 좋대요. 문 안 열고 사나 봐요. 냄새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사시는 분들의. 가보면 대전 세종에 계신 분들이 대전 분들 많으시죠? 청주 분들도 있나? 그죠? 세종이 훨씬 좋아. 세종이 제가 볼 땐 훨씬 좋아. 비싸게만 하면 별로 안 좋아. 네? 여기는 뭘 먹고 사냐면요. 문화를 먹고 삽니다. 문화를 먹고 삽니다. 문화와 교육을 먹고 삽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왜 강남 살까요? 너 집 어디야? 강남이요?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때요? 학구는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교육이. 그죠? 아시겠죠? 여기도 비슷해요. 되게 웃겨요. 대전에 둔산동 있죠? 둔산. 대전의 둔산을 대전의 강남이라 했었잖아요. 여긴 청주의 강남이에요. 느낌이. 정말로. 제가 대전 둔산동에도 한 5년, 6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변해가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거를 쳐다보게 되거든요. 여기가 왜 그럴까? 클럽 아파트가 왜 비싸요? 아시죠? 대전에서 오신 것 같아. 클럽 아파트 비싼 거 아시죠? 저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클럽 아파트 비싼 거였어요. 아니 그 주변 아파트는 싸요. 싸다기보다는 그거보단 싸요. 거긴 적정 가격이에요. 바로 옆에 아파트도 적정 가격인데 클로바 아파트라는 것만 비싸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보면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학원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클로바 아파트가 비싸. 이름도 촌스러운데. 그죠? 왜 그러냐면 문화, 이미지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 거기 대법원 법원 생기고 이랬을 때 거기 계신 분들 교수 다 거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클럽 아파트 이미지가 아직 좋고 그 이미지 때문에 아파트 가격 형성에 저같이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국한된 거지 어느 특정 아파트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강남이면 강남 지역이지 강남에 무슨 아파트 이거는 아니거든요. 좀 그래요. 근데 그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 건 그것만의 특별한 게 있는 거거든요. 취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청주에 있는 의사의 한 70%는 여기 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의사 뭐 유명한 좀 전문직. 우리도 전문직이잖아. 여기 살아야죠 이제. 그죠? 뭔 얘기하다가 또 3,000% 빠졌죠? 그죠? 비선호시설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그죠? 아무튼 비선호시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 이건 중요한 건데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거는 거래 금액이 아니죠. 거래 예정 금액은 얼마에 거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금액이 중요해요? 계약서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정 금액은 얼마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토지이용 뛰면 거기 나오거든요. 개별 공시지가 나오고, 건물 공식 가격, 이것도 표준 주택 가격, 공동주택 표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 할 게 많네, 그죠? 여러분들 배우실 게 다른 과목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것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기본 4%죠. 취득세는 기본 4%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3%고, 그죠? 주택은 어때요? 1, 2, 3%고, 그죠? 주택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농특세, 지방교육세에서 쭉쭉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금이 얼마 나와요? 의뢰인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취득세 얼마 나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땡. 그죠?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막 계산해가지고 723만 7,290원 정도 나오겠네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대충 얘기해주고 얼마만큼 나오겠네요. 대신 어떻게 조금 더 높게 부르라 했죠? 사람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비쌌다가 싸면 되게 기분 좋아요. 원래는 어때요? 너 그것도 정확히 몰라 이렇게 따져야 되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을 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따져야 되잖아. 그죠? 대충 얼마인데요? 아마 법무사가 더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러죠. 그럼 법무사 정확하게 알려주나요? 법무사도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법무사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아무도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내봐야 알아요. 그죠? 그거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냈어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는 건 권리니까 뭐가 적었어요? 대표적인 게 전세에 들어가 있는 거 얼마나 되나 이런 거예요. 그죠? 맞지 않아요? 다가구주택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그죠? 등기부 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실제 공시되지 않은 즉 알려지지 않은 권리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시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2번으로 넘어왔죠?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파손 여부, 용수량. 용수량은 아시죠? 전기는 공급 상태가 정상인지, 가스는 공급 방식이 도시가스인지, 그 밖의 가스인지. 이거는 위에요. 위에 거는 취사용이죠? 요즘은 가스를 어때요? 난방도 하고 취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사로 쓰는 거는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그죠? 그리고 난방은 옛날에는 기름 보일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지금은 어때요? 다 도시가스죠? 그죠? 아니면 오히려 취사용으로 전기를 쓰죠. 가스를 안 쓰고 인덕션. 그죠? 인덕션 쓰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소방, 소하전, 비상, 벨. 그죠?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이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들을 주인한테 물어봐라. 벽면 및 도배 상태까지 물어봐라.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물어봐라. 그죠? 뒷내용은 어렵진 않지만 잘 모르는 거죠. 앞내용이 더 어렵죠. 기본 사항이 우리가 공부를 더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뒷내용은 물어봐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개보수. 오른쪽에 보시면 산출 내역 있죠? 중개보수가 얼마가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미만인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0.5%입니다. 그죠? 0.5%면 전세가 3천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1.1 하죠? 1.1 왜 해요? 부가세 때문에 하잖아요.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 그러면 얼마예요? 53 15만 원이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 원. 실비 1천 원. 그죠? 16만 1천 원. 실비 받았다고 하는 거긴 다시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 16만 5천 원. 실비 빵원 개 16만 5천 원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최고 한도액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래서 옆에 산출 근거로 해놓을 때는 다 계산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왼쪽에 청구하는 거는 한도만큼만 청구를 하셔라.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나오지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사, 개업공인사 여러 명 나오잖아요. 거기서 동그라미 칠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 돼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개업공인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명 민 날인. 차이가 뭐죠? 위에는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컴퓨터로 프린팅해도 되겠죠? 또는이니까. 그죠? 날인만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어떻다?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실 건데 아무튼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